아시아의 집단주의 중에서 한국의 집단주의가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탑이다. 일본이 대응포증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집단주의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전체주의라고 생각해요. 한국인의 또 하나의 중요한 민족성이 인간 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유만 된다면 내가 되고 싶어하는 쪽이에요. 내가 손해를 좀 보고 싶다는 쪽이 한국 사람들이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그 양극화 문제 이게 세계적으로 되게 그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도 사실 양극화로 세계 1위죠. 지금 이번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런 일이 가능할까? 막 국회의사당 난입하고 하는 것서부터 뭐 진짜 그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치라든가 아니면 이념에 따라서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뭔가 현실의 불만족 이것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역동성인데 일본은 그런 게 없다. 그 일본 민족성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이 집단주의 중에서 가장 강하고 수준이 높은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걸 저는 우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한국의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우리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의 집단주의 중에서 한국의 집단주의가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탑이다. 짱이다. 가장 강력하다. 네, 강력하고 수준이 높다. 근데 일본의 집단주의는요, 문제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집단주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2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애기를 지하철에 이제 유모차에 싣고 태우고 지하철에 탔어요. 일본의 경우. 애가 울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째려본다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탔어? 뭐 이런 식으로 째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죄송하다 스미마셍 하다가 다음 역에서 내린다는 겁니다. 널 목도한 사람이 쓴 글에 나와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하철에 유모차에 애를 데리고 탔는데 울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왜 울어? 그렇죠, 얼얼얼 뭐 달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그러시죠. 애들도 막 그 청소년들도 뽀로로 틀어서 보여주는 애들도 있고 그걸 같이 해결해 주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째려보고 내리라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반응도 틀려요. 일본 엄마는 무서워하잖아요. 계속 사과하고 한국 엄마도 사과는 할 수 있어요. 애가 크게 울면. 근데 그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미안해서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 것 같아서 그 집단을 생각해서 그런 거고 이 일본 엄마 집단을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고 또 한 가지 또 비교되는 사례는 예전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어떤 할머니가 이제 바다에 표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그 할머니 구조해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로 이제 마이크를 딱 댔단 말이에요. 첫 마디가 뭐였느냐?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보다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차이죠. ISIS에 납치된 아들이 부모도 저 그거 기억납니다. 민폐라고 얘기해요. 민폐 끼쳐 죄송하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말하는 것은 남남 사이에서는 말입니다. 남인데 수고를 시켰으니까 그렇죠. 민폐 끼친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고맙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지. 아니 뭐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아니 뭐. 우리 한 가족이지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딱 우리 사이를 전제로 두고 사람을 상대해요. 일본 사람들은 남남으로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 우리 사이에서는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거의 다 고맙다 그래요. 뭐 어떤 외국인은 그것도 이해 못 하겠다고 쓴 사람도 있던데 한국은 왜 자기 돈 내고 뭘 사면서도 고맙다 그러냐. 그리고 자기 돈으로 뭐 서비스 받으면서 왜 고맙다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그게 많이 있어요. 서로 이제 우리 관계라는 이제 무의식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에서는 고맙다는 표현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례가. 이게 왜 다르냐면 한국은 5,000년 역사 속에서 평등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거의 분열된 적도 좀 있었지만 그렇지 많지 않고 거의 중앙집권적 통일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어요. 근데 일본은 사실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통일이 안 됐다고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사람들의 통일은 가짜 통일이에요. 그래요? 예, 그 영주들이 실제로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렇죠. 그때도 영주들이 그 네. 쇼군이라고 하는 쇼군들. 예, 거기에 이제 굴복하고 맞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리더로. 맞습니다, 리더로. 그러니까 서양처럼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너 왕해. 통일했어. 근데 우리는 우리 영역 지키고 필요하면 도와줄게. 그러니까 서양의 이 분권제들, 이게 지방 분권제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쇼군들이 지배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사무라이들을 키우죠. 이 무사 집단을 키워서 자기들끼리 내전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메이지 유신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 말 탄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 몰살시키고 이런 장면들 간혹 나와요. 그렇죠. 그게 옆집, 그러니까 옆 동네 영주. 아, 그러겠네요. 네. 언제든 옆 마을에서 그렇죠.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의식이 널리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좁혀져서. 근데 한국은 내전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내전이 없어요. 뭐 삼국 시대를 내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국가가 이제 나뉘었던 그렇죠. 거니까 거의 내전이 거의가 아니라 역사에 없잖아요. 뭐 조선 시대 때 경상도와 전라도가 전쟁했다 이런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5천 년의 역사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평민들끼리는 적어도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렇죠. 정권은 바뀌어도.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주의가 굉장히 강고해지면서 넓은 범위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 차원으로.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우리주의는 거의 국가와 민족, 나아가서는 뭐 세계적 범위를 포괄할 정도로 이게 넓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개인을 챙기는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형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또 공동체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촌락의 범위나 마을의 범위를 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사람은 개인주의자예요. 내면적으로는. 근데 강요당하죠. 쇼군들에 의해서. 집단주의를. 그렇죠. 집단 우선시에. 우리 집단. 그렇죠. 유요 집단. 네, 그걸 강요. 그리고 군국주의 때는 또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에게 복종할 걸 강요당하고.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집단주의를 받아들이긴 하는데 억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이익과는 안 맞는데.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로 우리가 돼서 생활하기가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렇죠. 하긴 사무라이들은 언제든지 칼 뽑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 드라마를 얼마 전에 하나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공놀이를 하다가 꼬마가 공이 튀어가지고 지나가는 그 사무라이한테 튀어갔나 봐요. 내려서 칼을 베어 죽였다는 거예요, 동생을. 근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때 꼬마가 동물에다 공이 튀어서 양반한테 맞았는데 그 양반이 내려서 애를 칼로 베어 죽였다. 어떻게 되겠을까요? 곤장을 치죠. 바로 밀란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밀란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부모서부터 그 옆집서부터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봉기가 일어나서 봉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 권리의식이 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게 결국은 억압된 그 칼의 문화, 맞습니다. 사무라이 문화가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패를 이어서 싸움질을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집단주의 규범 다 받아들여요. 그걸 강요하니까. 네. 하지만 내면에서 개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개입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혼내와 다테마이가 있죠. 그렇죠. 네, 혼내는 속마음이고, 속마음이고. 다테마이 겉마음인데 이 일본 사람들 친절하고 막 이런 건 다 다테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혼내는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괴물이 있는지 악마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한 사람들조차 상대의 혼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 그 뉴스 자주 봤습니다. 뭐냐면 아주 그냥 평소처럼 잘하고 남편 이렇게 잘 내보내고 막 이러다가 딱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받는 순간 이혼 서류 딱 내밀어서 바로 그거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게 혼내예요. 예. 그걸 딱 숨기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한다고. 맞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나요. 네,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무섭다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저것들 속을 모르겠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분열됐다는 말 자체를 한국 이해를 그렇죠. 못해요. 우리는 그 아주 안 좋은 걸로 보죠. 제일 나쁜 걸로 봅니다. 저 겉 다르고 속 다른 놈, 표리부동한 놈. 일본은 아니에요. 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문화준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사회공포증입니다. 대인공포증. 그래서 DSM이라고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펴내는 그 정신진단 그 뭐랄까 지침서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세계적 권위가 있는 건데 거기 사판인가에 들어갔어요. 문화증후군이. 한국은 화병이 들어갔고요. 일본이 대인공포증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이 대인공포증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지메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집단주의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전체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짜 집단주의가 바로 전체주의다. 전체주의. 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집단이익과 개인이익이 전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집단주의를 강요하면 그게 전체주의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익 보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강요하는 사람들. 일본의 경우 쇼군들이었겠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게 진짜 집단주의.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완전히 이제 두 가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지 않습니까? 네. 개인은 무력해요. 개인이 어떻게 혼자 맞섭니까? 사람들한테. 그렇죠. 아까 그 사무라이한테 덤비지 못하는 것도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그래서 공 튀었는데 양반이라서 애를 때렸다면 바로 우리가 돼서 봉기. 그렇죠. 뭐 사실 우리 민주화 운동 때도 맞습니다. 대학생 그 체류탄 맞고 쓰러진 거 그거 네. 하나에 그 다 사진 한 장에 그냥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갔죠 길거리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의식이거든요. 우리를 기준으로 대응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돼서 헤쳐왔기 때문에 5,000년 역사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개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력해요. 그래서 저항을 잘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항 잘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비행기 연착했다는 바로 항의하잖아요. 뭐 인터넷 설치 빨리 하면 못 막 참아요. 못 항의합니다. 참아요. 빨리 이거 뭐. 권리의식이 대단해요. 외국 사람들 놀랄 정도로. 그리고 서양학자들이 연구해봐도 한국 사람들이 의사 표현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서양 사람보다 더 잘한대요. 감정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학자가 연구하고 뭐라 그랬냐면 한국인은 주체성 자기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수동성 자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일본 학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주체성이 강하다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돼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뒷배가 없는 아이가 힘이 세겠습니까?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뒷배가 없는 아이가 세겠습니까? 그렇죠. 그 최소한 내가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툭하면 증거자료 요새 많이 남겨가지고 네. 그 SNS나 이런 데로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네, 그 나쁜 짓 한 곳이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공격 엄청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상 공개해가면서. 네, 그게 한국인의 특징이죠. 혼자 안 합니다 절대. 같이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맞아. 그거 보니까 우리 청와대 그 신문고인가요? 이렇게 네.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자기가 불만 있으면 올리고 막 주변에다가 얘기해서 네. 좀 클릭 좀 해달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처음에 상소제도가 한문으로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한문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면 언문으로도 해라. 뭐 한글로도 해라. 그렇게 했더니 막 또 하라는 게 지방에 있는 사람은 어느 세월에 그거를 써서 보내냐. 그랬더니 뭐 그걸 말이야. 글 모르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야 항의를 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항의가 빗발치니까 북을 넣은 거예요. 신문고라고 철아 와서 그랬더니 또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지방 사람은 언제 가서 그걸 치냐. 농사져야 되는데 그러면 왕이 갈 때 쳐라. 격쟁. 그래서 실제로 격쟁 제도가 도입됐는데 왕이 갈 때 그 앞에 꽹과리를 치면 서서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민원을. 그게 형식적으로 도입된 것 같지만 왕이 좀 괜찮았을 경우 정조 같은 사람은 격쟁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길거리 그냥 거리에서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들어주는 거군요. 불만을. 네, 왕의 행차 때 꽹과리 치면 그 제도까지 도입됐어요. 근데 그것도 과정을 보면 항의 계속되는 항의. 일본에서 그랬으면 칼 맞고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그 주군이라고 그러나 네. 자기 그 귀족 예. 영주에게 뭐 대항했다가는 큰일 나죠. 거기서 이 할복 문화도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스스로 네. 뭐 그게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쓸데없는 소리들 하던데. 맞습니다. 그것도 뭐 사실 무권리의 상징이죠. 한국에서는 상소 문화가 있었는데 유생들이 도끼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상소를 올리면서 내 말이 틀리고 마음에 안 들면 도끼를 쳐라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친 적 없어요. 이거 다 형식이에요. 난 죽기를 각오하고 올리는 거다 뭐 이런 거고. 그냥 하나의 형식. 네, 왕은 절대 안 칩니다. 그래서 한국은
신하들이 왕한테 간언하는 것도 세계 최고의 수준. 중국이나 일본 그렇게 못합니다. 바로 죽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좀 변화가 좀 많이 늦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사실 그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를 해서 또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그게 이제 안 좋게 뭐 대동아 전쟁으로 번졌지만 네. 태평양 전쟁으로 번졌지만 어쨌건 그런 어떤 그 전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변화에 대해서 아날로그식의 사고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 그걸 아직도 고수하고 있고 변화가 안 돼서 되게 낙후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한국인의 또 하나의 중요한 민족성이 인간 중심성이거든요. 뭐 우리 단군의 건국 신화에 벌써 나오죠. 홍익인간이라고. 인간을 중시하는 이런 어떤 성질 심리인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인간을 중시하냐면 우리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인간의 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뭐 하느님을 믿는다거나 제3의 존재를 찾지 않아요. 그 구조 신호만 받아 할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하면 갓을 찾아요. 오마이갓 이러죠. 그렇죠. 한국 사람도 엄마야 그러면 엄마 그러네 진짜. 빨리 우리 안에 있는 제일 강력한 나의 지지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럴 때 신을 잘 안 찾아요. 가족, 관계, 사람을 찾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다. 사람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심리를 갖게 됐는데 그게 인간 중심성입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좋냐 하면 교조주의나 극단주의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이건 저 말고도 지적하는 바인데 한국 사람은 되게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뭐 미국식 실용주의하고는 좀 틀리고 이 실용주의는 뭐냐면 인간 중심적 실용성. 그러니까 어떤 문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확 빠져들지 않아요.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갖고 따져요. 도움되면 받아들여요. 네. 안 되면 버립니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개방적이고 유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흡수당하는 경우는 없고 다 소화해서 자기식으로 만들고 그러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간 중심성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쇼군한테 칼 맞아 죽기 싫으니까 규칙 같은 걸 엄청나게 중요하는 질서, 제도, 규칙 이런 거를 목을 거는 성향이 있어요. 유두리가 없다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를 들면 6시 정각에 버스가 출발하기로 되어 있다, 고속버스가. 네.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는 정말 정확하답니다. 그게 거의 기사들이 50한 몇 분 되면 시동을 걸고요. 몇 시간 되면 문이 닫고 기아를 딱 넣고 출발하는 시간 딱 보면 거의 이제 1, 2초에 오차밖에 없대요. 6시에 정확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승객이 하나 뛰어온다 그러면 바로 간대요. 얄짤없답니다. 규칙대로. 네네. 하긴 매뉴얼 문화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가. 맞습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근데 한국은 그럴 때 기다려요. 누구 뛰어온다 싶으면 기다려요. 정문화. 네, 정문화.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규칙이니 뭐 교리니 이런 게 인간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고 일본은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간에게 안 맞고 우리한테 도움 안 된다 싶으면 막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변화가 엄청 빠르죠. 개방적이고. 그래서 보면은 그게 좀 연관되는 게 저는 우리 예전에 그 VHS하고 이거 그 뭐죠? 그 레코드 네, 그 네, 표준 규격 이거 가지고 그 세계적인 게 그러니까 베타, 공통적으로 하는 거 그쪽 베타로 망했죠 그쪽이 네, 자기네들 것을 자꾸 고집하다가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이야기들이 거기는 자꾸 이렇게 범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파는 그 분야에서의 뭔가 끝을 보려고 하는 네, 그런 쪽으로 가서 자꾸 범용성을 놓친다고. 그게 교조적인 거예요. 그게 교조적인 거예요. 유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리를 봐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 중심으로 해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거에 부합되지 않은 건 그거 안 믿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일단 그걸 믿으면 거기에 인간을 복종시켜요. 그러니까 유연하지가 않죠. 근데 아까 혼내, 본심하고 이제 겉의 문화가 다테마에 예,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볼 땐 정말 상냥하고 더할 나위 없잖아요. 친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행할 때 보면은 서양 남자들이 이 일본 여자에 대한 동경, 환상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서양 여자들 좀 강하잖아요. 네. 극성 맞고 같이 네. 친구처럼 막 네. 동성 친구처럼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되게 여성스럽고 네, 막 양쪽하고. 무릎 꿇고 우리 영화 보면 항상 표현하는 게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문화. 그래가지고 그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결혼했는데 아니더라. 되게 이기적입니다. 그 여성들. 아니더라 그러던데.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 일본이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요. 아 그래요? 그 여자들이 무조건 술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따라야 남자를? 남자들한테. 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성력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부른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 그걸로 점수를 매겨요. 여자답냐 아니냐. 그 여자들은 그걸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명백한 성희롱이나 남녀 차별인데 일본은 그 관행적으로 그냥 묵인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권리의식이 더 낮아요. 그쪽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근데 또 속마음은 다르죠. 언젠간 가만히 안 있겠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1대1 관계가 들어가면.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예. 한 방에 가는 건데. 그렇죠. 이혼 소리 딱 내밀고. 근데 그런 거는 또 한국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남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우리는 문화상 같이 여자하고 네. 그 어떤 뭐 일 때문에 만나건 뭐 이런 어떤 만남이 있으면 커피값 그냥 먼저 내잖아요. 네. 예, 남자들이. 네. 그냥 이건 우리 문화니까. 네. 근데 그거 자체를 또 환상을 갖더라고. 너무나 자상하고 뭐 상대를 배려하고 네. 뭐 이런 보호받는 느낌 받고 뭐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우리도 사실 돈을 자기가 내는 것은 그 남녀 관계만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요. 제가 볼 때. 거기는 완전히 아주 칼같이 더치페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옛날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90년대 지나서 더치페이 문화가 많이 들어왔지.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술 마시면 서로 내려고 싸웠어요. 맞아요. 예, 그런 거 많이 내가 봤죠. 낼게. 그게 정인 거예요. 내가 낼게. 내가.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돈을 더 잘 번다. 그거를 또 안 울면 기어이 돈을 더 내려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가족 내부에서도 돈 더 잘 버는 형제가 더 많이 내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죠. 고맙고. 그래서 그 사람은 기꺼이 내려고 그랬고. 근데 90년대에 들어와서 가족 관계조차 경쟁 관계, 서열 경쟁 관계로 들어서면서 더치페이로 갑니다. 서로 불편한 거예요. 유세 떠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많이 내?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는 사람도 불편하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못 내는 사람은 가서 얻어먹는 것 자체가 비참한 느낌을 줄 수도 이런 관계가 되면서 그냥 속 편하게 더치페이로 가세 이런 문화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우리 문화의 특징은 계산적이지 않다는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칼같이 계산을 굉장히 싫어해요. 야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유만 된다면 내가 내고 싶어하는 쪽이에요. 내가 손해를 좀 보고 싶다는 쪽이 한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이 있는 거라고. 하여튼 이 개인주의 그다음에 정말 이 우리 집단주의 네. 네. 참 차이가 일본하고 비교해봐도 정말 많은 게 있군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네.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인심은 강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한 환경하에서 어떤 쪽이 더 생존에 적합한 것이냐 우리주의죠. 우리주의 네. 이걸 살려야 우리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프로야구 팀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그 연봉 격차가 큰 팀이 성적이 나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프로야구 팀들이 그 스타급 선수들한테 연봉을 많이 줬답니다. 그렇죠. 그럼 좋은 성적이 나올 줄 알고. 근데 그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 보니까 연봉 격차가 작은 팀이 성적이 우수한 거로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 그걸 좀 너무 벌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거든요.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개인으로 이렇게 나눠지면 장기적으로 생산량 반드시 떨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타급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생산력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화된 사회에 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진 사회가 훨씬 더 성장 동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최소한 좀 80년대까지라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개인 간 경쟁이 아니라 경쟁을 그렇게까지 시키고 싶으면 집단 간 경쟁이라도 좀 하는 쪽으로. 그래서 집단 간 경쟁을 하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거든요. 즉 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줄다리기 시합할 때만 해도 자기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랑할 사람도 있고 위로받을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이런 정도까지는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깨서 개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고 그렇죠. 무슨 재미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극단적인 개인화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병폐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그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총기로 죽는 사람이 2020년 기준 4만 4천 명 정도 육박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루에서 120에서 130명이 죽는 거고 그 중에서 총기 살인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 2만에 가까워요. 아, 1년에.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개인 간 내전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맞다고 봐요. 개인 간 내전이 벌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사람들을 다 개인으로 쪼개서 싸우게 하면서 UFC 시합을 시키니까 결국 그 결과는 내전입니다. 개인 간 내전. 한국도 저는 거의 그쪽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많이 그렇게 가고 있죠. 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 맞습니다. 완전 원수처럼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이념이라든가 네, 네, 어떤 네. 논리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그 있더라고요. 모든 바탕에는 개인 간 경쟁이 깔려 있습니다. 아, 개인간. 네, 우리가 없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황폐해져요. 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개인 간 경쟁을 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면 온갖 정신병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자로서 모든 정신병의 기본은 사랑의 문제에 있다고 보거든요. 사랑을 못할 때 모든 병이 생기는 거고 사랑을 못 받고 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개인 간 경쟁을 시키면 누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못하죠. 최소한 집단을 만들어주고 경쟁을 시켜야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저는 강력하게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심리로 살펴본 우리 한국인의 어떤 마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환경, 뭐 일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걸쳐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가장 근본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심리 재밌네요. 네, 이제까지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